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너의 곁에서 너와 눈을 맞추며 너의 얘기를 듣는단다 밝게 웃는 너의 미소를 보며 나는 큰 기쁨을 얻는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최준익 막시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선한 영향력으로 잘 키워야 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아동학대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 슬픔마저 느낍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 시간 노인 학대에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전국 아동학대쉼터협의회 황은희 회장님과 조으론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선 황은희 회장님은 전국 아동학대 쉼터 협의회 회장님이신데 아동학대 쉼터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동학대 쉼터는 위기아동 보호체계에서 최일선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입니다. 아동학대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이 개입하여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원가족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나 보호할 주 양육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학대 피아동 쉼터로 입소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가정에서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학대받는 아이가 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피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야말로 이렇게 쉼터, 아이들이 임시 보호받는 그런 시설이고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을완 변호사님께서는 뭐 소송 변호 이런 걸 주로 담당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법무부의 뭐 법률 홈 닥터 이런 제도가 있고 그래서 또 이런 아동학대 사례도 많이 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한 7년 정도를 법무부 법률 홈닥터 변호사로 네. 일을 했어요. 일단 법률 홈닥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모르실 저도 사실 텐데.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법률 문제가 생기고 네. 뭐 좀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내가 어느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네. 데를 가셔가지고 네. 많이들 도움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조금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2012년부터 법률 홈닥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변호사들, 그러니까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들이죠. 네.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들을 각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뭐 사례 관리도 하고 그런 위기 가정들을 돕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바로 또 변호사들이 투입이 돼서 그런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법률 네. 홈닥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 업무를 제가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학대 아이들도 많이 봤고요. 아니면은 요즘은 가정이 많이 붕괴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붕괴된 가정 속에서의 아이들이 처한 법률 문제들도 상당하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그런 아동 학대 아이들, 학대 가정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됐죠. 네. 그럼 혹시 최근에 이런 아동 학대 사례를 가까이서 접한 하나만 먼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한 3년 전 정도에 이제 사례 관리를 이제 참여를 하면서 본 사례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우리가 학대라고 하면 막 어디 멍들고 네. 때리고 막 네.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어떻게 좀 아동 학대 사례로 의심이 됐었냐면 아이들이 이제 남자아이, 여자아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었는데 자꾸 학교에서 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제 담당 공무원에게 좀 알렸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이제 계모죠. 새엄마가 아이들에게 계속 그런 음란 영상물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거를 맨 처음엔 학대라고 인지를 못하다가 네. 사례 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도 지켜보고 아이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이제 받아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좀 이제 논의 내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이건 아동 학대다라고 네. 해서 저희가 이제 아동 학대로 신고를 했고 네. 그래서 조치가 들어갔던 사례가 있었는데 네. 정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사실 어른들이 봐도 그런 충격적인 그런 장면들을 아이들이 그렇죠. 상식적으로 전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일이죠. 거름망 없이 네. 그거를 그냥 보고 따라하게 네.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게요. 있다라는 상황이 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하루 너무 참담한데요. 아이들을 가장 사랑해줘야 할 그 부모들이 그 아동학대의 주체라는 것은 정말 좀 믿을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 대다수가 부모라는 게 사실인가요? 네, 이게 통계 자료를 보면 한 80% 가까이가 부모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쉼터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100% 부모입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부모가 학대했을 때는 대안이 없어요. 분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100%로 나오는 것 같고요. 좀 특히 어렵죠. 부모가 학대했을 때 아이들의 심리적인 그 상태가 특히 어렵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치료 과정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부모는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당연히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한 인간으로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모한테 학대를 받는다. 굉장히 참 비극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런 아이들한테 굉장히 또 큰 영향을 주잖아요. 어떻습니까?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네. 사람들이 부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한테 학대를 받은 아동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어른들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상은 나한테만 그 가혹해 이런 그 사고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긍정적인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한편 학대 가해자가 뭐 부모가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그 뭐 학원 내지는 학교 뭐 이런 데 선생님들 그 주변 이웃일 경우는 대안이 있어요. 부모가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학대한 케이스들은 지지해줄 그 대상이 없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네. 사실 많은 가해자들이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부모인데 이게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 좀 발달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부장적인 시대에 살았었잖아요. 네. 우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무슨 부모와 동등한 인격 체라기보다는 네. 이제 부모의 소유물 그렇죠. 내지 자기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자기가 마음대로 훈육을 해도 되는 그렇죠. 대상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이라는 것이 가정의 문턱을 잘 넘지를 못했어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가정 내에서 풀어야지 이걸 무슨 제3자가 개입을 네. 하느냐 이런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 그리고 가정폭력 문제가 그렇죠.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이렇게 거의 하루에 하나씩 네. 터지는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그런 부모- 가부장 문화에서 네. 그러니까 부모가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의 사실은 회초리. 잘못된 네. 사실 그렇죠. 생각이죠. 꽃으로도 요즘은 애를 때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폭력은 네. 정말 어떤 경우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 저희 시설에 입소했던 아동들 같은 경우 좀 가슴 아픈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네. 삼형제가 입소했는데 큰 아이는 지적 장애이고 둘째는 불안 장애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린이집이나 뭐 치료실 같은 데를 전혀 가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언어 장애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셋째가 그랬었는데 이 아이들이 같은 경우 처음에 즉각 분리로 해가지고 72시간 안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완강하게 아이들 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72시간 후에 돌아간 아이들이 3일 후에 다시 재학대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때만 해도 올해 들어서는 이제 뭐 즉각분리 제도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법이 강화됐지만 그때는 2017년 정도였었거든요. 그때는 부모의 그 친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 막무가내로 아이를 돌려달라고 항의를 하면 법원도 경찰도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6개월 정도 저희한테 이제 보호 양육되고 아이들이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이제 큰 아이도 정상적으로 유치원을 다니게 됐고 둘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이집하고 그 치료실 정도는 갈 수 있는 정도로 분리불안 장애가 좀 완화됐었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말을 하는 좀 이렇게 떠듬떠듬 말을 하는 정도까지는 됐었어요. 네. 근데 6개월이 되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 이 아이들은 이제 생계급여를 받는 아동들이었는데 부모님들이 그거에 집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아이들 생활수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데려가야 돼. 아이들한테 나오는 돈 때문에 네네네. 아이들 좀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이 아동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법원에서 하라는 걸 너무 열심히 하셔요. 상담도 잘 받고 교육도 잘 받고 이러다 보니 법원에서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갔는데 갈 때 그 둘째 아이는 좀 지능이 괜찮았었어요. 6살이었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가기 싫다고 울면서 원망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는데 아이고. 정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의사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3명이 다시 돌아갔었는데 몇 개월 후에 다시 재분리됐어요. 다시 재분리됐는데 그때는 저희 시설에 못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번째 분리했을 때 아이들을 비밀 전입을 시켰었는데 그게 이제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게 풀려서 비밀 전입이 풀려서 부모들이 저희 주소를 알게 들여다볼 되니까. 수 있게 돼서 시설이 공개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오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설에 다시 못 오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그 방법이 최선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대체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는 부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또 궁금해지긴 하는데 흔히 그 폭력은 대물림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모도 좀 그런 환경에서 자란 그런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현장에서 학대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으셔요. 일반인들하고 거의 비슷하시고. 근데 물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고가 일방적이지 않아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은 뭐 때리면서 키워야 잘 자란다. 내지는 뭐 내 가정의 일을 너희들이 왜 상관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조차도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자식 때리는 건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에서 폭력이 많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가요? 그런 게 그렇습니다. 있나요? 이제 많은 부분이 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모님들이 학대를 많이 하고 계셔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 본인들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힘없는 아이들한테 그 화풀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빈곤층에서만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엘리트층에서도 많이 부유층이나 엘리트층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더 어려워요. 발견이 어렵고 분리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심리적으로 더 어려운 케이스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오면 저희는 진짜 굉장히 심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 예전에 저희 입소했던 아동은 그 쌀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도. 아 그래요? 네.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먹긴 먹는데 때에 따라서 다른데요. 근데 그 쌀을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밥을 잡곡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밥을 잡곡밥 따로 하고 흰밥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먹여야 될 정도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기분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야. 이 아이가 부유한 집의 아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다 보니 아이하고 부딪힘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 그렇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됐던 거고요. 되게 이제 부모가 고학력인 경우도 많고 네, 너도 맞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라 이런 압박감을 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들 스트레스를 같은 받는 거죠. 경우는 그런 게 부유층의 아동들 같은 경우는 서포트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내가 한 만큼의 네. 대가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좀 더 어려운 상황에 그렇겠네요. 처해지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잘. 그 노출돼서 봤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오게 되죠. 네. 변호사님, 이제 법률 현장에서 이런 학대 부모를 만나시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도대체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뭔가 외모가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외모는 전혀 안 다르고요. 네. 그냥 어떻게 저런 분이 저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너무나 않는 평범한 분들도 사람인데. 많으세요. 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의사 부부가 뭐 판사 네. 부부가 아이를 뭐 어떻게 네. 했다 이런 기사들도 보면은 어떻게 소위 사회의 엘리트라고 그렇게 할 할 수 수 있는 있을까? 사람들이 네. 저랬을까?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애가 얼마나 오죽 그랬으면 부모가 그렇겠느냐. 그랬을까.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 잘 배웠고 사회생활도 네. 잘하고 계신 부모가 과연 그랬을 수 있을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가정 내에서 아까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범죄다 보니까 네. 사실 이거는 뭐 빈곤층 아니면 부유층 이런 거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가정학대, 가정 내의 뭐 어떤 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문제는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그분들은 나중에 이제 면담을 하거나 어떤 이게 조사를 해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떳떳하신 분들도 많아요. 되게 당당하시고 나도 이만큼 사회생활해서 다 아는데 지금 무슨 충고를 하느냐 이렇게 해야 애가 잘 된다라고 오히려 더 그런 조사관들을 면박 주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또 뭐 무섭게 생겼을 거다 학대하신 분들이 뭐 이상하게 생겼을 거다 네. 이런 편견은 좀 네.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을 참 많이 사랑하셨고 네. 또 많은 상황과 신앙을 아이들의 비유를 많이들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아이들이 보는 거나 이런 부분의 관점에서 시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사실 우리나라도 어린이라는 말이 생긴 게 얼마 되지 않는다 하잖아요. 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란 말을 네. 부르자라고 했고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뭐 애들 뭐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네. 예수님 시대에도 아이들은 가장 무시당하는 가장 약자 중에 약자였죠. 네. 특히 고아들. 네.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그 사이에서 가장 그 낮은 그런 계층이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어린이와 같이 가장 약한 사람, 작은 사람을 보살펴주거나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하실 만큼 네. 예수님은 이제 그런 약자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못 오게 막잖아요. 네.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제지하시면서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걸 막지 마라 하시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면서 하느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하고 그 사람이 약자이든 강자이든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다 소중하다.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이런 아동학대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네. 아동학대도 그렇고 뭐 노인학대도 그렇고 모든 그런 어떤 폭력이 강자가 자기 힘을 남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다. 네. 아이는 뭐 아무런 사회적 지위도 돈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힘도 약하고. 그 모두가 존귀하다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좀 새기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회장님 제가 그 아동학대의 기준이 어딜까지일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긴 하는데요. 예전에 보면 학교에서나 또 특히 뭐 가정에서나 체벌이 당연시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그 훈육을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을 친다거나 또 이런 체벌을 했다. 이런 것도 혹시 그 학대에 포함이 되는 건지? 네, 당연하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들이 뭐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이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얘야, 너 저기 가서 서 있어라. 10분만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제가 저기 서 있을게요. 얘기했을 때 서 있는 거하고 네. 그 양육하는 사람이 너 저기 가서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네. 본인이 결정해서 그렇게 서 있었을 때는 상관없는데요. 양육하는 사람이 서 있으라고 해서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저는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가혹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아동학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아동을 양육하는 사회복지사들 중에 사이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저희들은 이제 그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그렇게까지 이게 자조 섞인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취약하죠. 그러면 이제 정당한 부모의 훈육과 네. 아동학대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거는 아동의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인권은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은 없어요. 네. 아동의 그날의 그 상황, 저 그때 힘들었습니다. 저 그때 너무 잘못된 처분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늘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훈육할 때 절대 아이가 비난받는다는 느낌 들지 않게 훈육해라. 그냥 사랑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신다. 그렇게 아이를 느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그게 뭐 체벌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말을 듣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훈육할 때 선생님이 나를 비난하고 계시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면 이게 그렇죠.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것도 아동 정서에 그래 좋지 않으니 저희가 어차피 쉼터에 입소한 아동들의 정서 그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감정을 실은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좀 화가 날 때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항상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아동학대 이럴 때 아동학대다 이런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좀 나와 있어요. 네. 이제 보면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네 가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학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때리는 행위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어떤 차별을 느끼게 한다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네. 어떤 위화감을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이런 거 안 되는 거고요. 뭐 성적 학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약간 이건 학대가 아니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방임 문제인데 네. 요즘 이제 맞벌이하는 부부들 많아지고 있고 또 가정이 좀 해체되는 일이 많아지고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살아가는 집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건 방임이죠. 그렇죠. 아이들은 사실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어른들의 보호나 양육 아래서 자라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뭐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방임이고 아동 학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회장님, 그러면 이런 유형의 여러 학대를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다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유독 좀 심각한 그런 학대가 있는지 어떤 게 가장 아니면 어떤 유형의 학대를 받았을 때 아이들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라든지 그런 사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의 그 유형의 그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뭐 방임, 유기 학대가 있는데 그게 한 가지로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신체학대, 정서학대가 같이 있고 그러네요. 성학대, 정서학대가 같이 있고 거기에 방임도 조금씩은 들어가 있고 어떤 케이스는 아예 방임만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이들은 근데 그런 경우가 방임 신체학대가 가장 많이 발견되기가 쉽지만 그렇죠. 방임이 좀 어렵거든요. 저 아이가 방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방임이 좀 오래 지속된 아동들 같은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아이들이 현상이 눈에 보이는 게 없나요? 방임이 오래된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외관상으로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의상이나 뭐 이렇게 그 청결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어른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깨끗이 씻어라, 뭐 위생 관리하라 이런 게 잘 안 그리고 되죠. 좀 무기력해요. 그리고 당연히 학습 능력은 좀 떨어지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방임이 오래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능도 경계선급이 많아요.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양치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 씻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아동을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일단 쉼터에 오면 그런 걸 도와주시는 거죠. 매일매일 저희 선생님들 하시는 일이 그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학교 갈 때 거울 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책가방 챙기는 거 다 봐줘야 되고 그리고 옷도 저희는 그 대충 아무렇게나 입히면 안 돼요. 지역 사회에서 어머 쟤는 그런 데 있다더니 애를 저렇게 방임하는구나. 저희가 또 방임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아무튼 중간 이상은 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어려운 건 성학대예요. 성학대 같은 경우는 그건 진짜 발견하기가 어렵죠. 발견됐을 때는 이미 이제 치유가 어려운 상황으로 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서 이게 성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 문제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가장 그 심각한 그 문제 행동이라고 하나 이런 거는 자해를 많이 합니다. 자해를 많이 해서 그 쉼터 여자아이들 쉼터에 일하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심리적 트라우마가 많아요. 자해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긋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 앞에 보여주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쉼터를 운영하시고 일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학대들이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어떤 유죄가 된다 할 때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판결이 나오나요?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 맞고요. 지금 대부분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서 이제 처벌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뭐 70%에서 80% 정도가 뭐 벌금 내지는 뭐 집행유예, 기소유예 사실상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고를 해도 80%가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대다수가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학대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을 살해를 하면 우리가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 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동을 학대하다가 아동이 사망을 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사형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형이 똑같은 게 아니냐, 뭐 사형 하나 빠졌지만 이게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법에 써져 있는 법정형이라는 게 있고 실제로 법원의 판사가 내리는 선고형이 있잖아요. 네. 그 선고형을 내릴 때 이제 판사들이 보는 양형 기준을 보면 일반 살인죄는 굉장히 높은데 아동학대 치사죄 같은 경우는요 보통이 4년에서 7년이에요. 그러니까 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그냥 어쩌다가 죽은 거지 엄마나 아빠가 아니면 가해자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서 아동학대 치사로 봐버리면은 굉장히 형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살해로 이제는 처벌을 하자 이렇게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지난번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뭐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동복지처벌법에서 그럼 어떤 이 형량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나요? 올해 2월 달에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네.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네. 한 2가지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통 아동학대 치사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학대를 해서 아이가 사망을 하면 사실상 이거는 살인의 고의도 있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살해죄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사형 무기징역 뭐 7년 이상 그러니까 네. 법정 그 하한선을 높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가중처벌 내지는 법정형을 높여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즉시 분리제도예요. 1년 이내에 2번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그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네. 즉각적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도 한 2가지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회장님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아동 문제, 학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할 때 이 새로 개정된 법이 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아동학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지금 이제 좀 시급한 문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설이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게 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에 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쉼터가 전국에 75개가 있는데요. 네. 올해 하반기에 29개를 더 설치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원하는 지자체는 다 해주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지만 이게 다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는 문제라서 결국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는 작년 10월 달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공공성을 확보하기 네.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그 전문성을 이제 갖게 되기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지금 현재 전문성을 갖추는데 한 1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그리고 그 외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좀 시행착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처벌만이 문제가 아니고 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을 좀 높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는 이제 아동학대로 한번 노출돼 버리면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노출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일단 예방을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요즘 각종 매체를 도배하는 아동학대 뉴스를 보면서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보채서 말을 안 들어서 때리고 학대하고 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방임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는 비겁한 변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의 학대를 보살피지 못한 사회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동학대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엔 해결 방법을 비롯한 학대 어린이를 보듬을 수 있는 가정과 사회, 교회의 역할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